코로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 발표한 순위가 일본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GDP 예상치는 1조 5,868억 달러로 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의 GDP가 10위권에 들어가는 것은 201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감안하면 한국의 10위 탈환은 더욱 돋보이는 결과인데요. IMF는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4%로 한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9%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인도 마이너스 10.3%, 프랑스 마이너스 9.8%, 독일 마이너스 6%, 이탈리아 마이너스 10.6%, 스페인 마이너스 12.8%, 러시아 마이너스 4.1%, 브라질 마이너스 5.8%, 멕시코 마이너스 9%, 미국 마이너스 4.3% 등 대부분 역성장을 예고했고 일본 역시 마이너스 5.3%로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줄 알았건만 위기는커녕 K방역으로 오히려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국가가 되었고 일본의 경우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한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면서 생돈 90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는 고인물 그 자체입니다. 야후재팬에 올라온 최근 일본 언론을 살펴보면 세계 단연 꼴찌 성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일본의 최대 과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기간 세계 단연 꼴찌 성장,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나서야 한다. 일본 최대의 과제이다. 일본이 선진국임에도 세계 단연 꼴찌 성장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디지털청을 만든다. 휴대전화 요금을 낮춘다. 불임 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는 식의 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하고 있다. 정치의 중요한 과제는 일본 꼴찌 성장의 원인 규명과 개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는 자아도취식의 자만과 덜렁이 인식을 고쳐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이 저성장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본은 세계 경제 3류 국가, 심지어 4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간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GDP가 성장하지 않은 탓이다. 전체 경제가 확대되고 있지 않다면 인구가 변하지 않는 한 개개인이 부자가 될 리가 없다. 재정 적자가 극대화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탓이다. GDP가 성장해야 한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도 사회 보장을 중심으로 세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늘어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가 침체된 것도 GDP가 성장하지 않은 것이 이유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그에 기인한다. 일본은 긴축 재정과는 정반대에 있는 나라다.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의 결과가 40년간 세계 단연 꼴찌 성장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는 주장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본인들은 현실 부정을 하기에 바쁜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네티즌들은 웬일인지 객관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지금의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게다가 취직 빙하기까지 40대 가장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먼저 취직 빙하기 세대를 구축한 베이비붐 세대의 책임이 무엇보다 무겁다. 이로 인해 30, 40대에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고 결혼해도 애는 낳지 말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현재에 있어서는 코로나 우울증까지 텔레비전 미디어가 코로나 불안을 과도하게 부추겨 경제를 위축시키고 특정 업계는 도산의 폭풍이다. 확실히 일본은 서방 국가들보다 코로나 감염 상황과 대응 상황은 양호하지만 어쩐지 경제 회복은 단연 꼴찌이문이다. 지난해 GDP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므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해된 요인으로 앵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생산성의 침체, 기업의 노동 분배율 하락에 의한 급여 수준의 저하와 내부 유보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제1의 저성장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일본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음이다. 향후에도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이다. 기사에서 일본인들의 자뻑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수한 일본 국민은 없음이다. 비생산적인 조직에서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함이다.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은 간단히 말하면 역대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임이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발행한 국채를 GDP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이 평가되는 것임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채를 낭비하고 신규 산업의 개척과 필요한 규제 완화, 과학의 발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음이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당연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는 댓글들은 많아도 자국의 무능함과 저성장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반응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반응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방증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인권 또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국제사회 공론화로 일본의 망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엔이 후원하는 인권 전문가 패널에서는 일본이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사장을 억류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본 정부의 보상과 기타 배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구금 실무그룹이 발표한 의견서에서는 2019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한 자유박탈은 자의적이었다면서 곤 전 회장과 관련한 상황을 지체 없이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정은 일본 검찰이 곤 전 회장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의 송환 가능성에 대한 일본 국내외 법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곤 회장이 밤낮으로 독방에 감금돼 신문당했으며 법정 변론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다는 곤 회장, 그의 대리인들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결국에 곤 회장이 일본에서 도망간 후 국제사회에 호소하자 일본 정부의 지부가 전세계로 까발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역시나 이에 대해 묵묵무답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원래 이렇습니다. 지들 불리한 일에는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면서 합주기가 되어버리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본은 특히나 한국과 관련된 일에는 합주기 전술을 구사하다가 동문서답으로 마무리 짓고는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 2년 내로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조사한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년 동안 500명에서 800명가량의 조선인이 구남도에 강제징용돼 노역을 했습니다. 당시 노역을 했던 조선인들 중 대부분은 질병,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숨졌습니다.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구남도를 등재시킨 이후 역사적 사실을 꾸준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혁명의 상징성만 부각하여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을 상징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네스코는 해당 문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KFX는 한국과학기술의 역량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20만 개가 넘는 부품과 기계장치가 들어가고 총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로 F-35의 최고 속도보다 빠르고, 최신 항정장비와 최첨단 A사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하고 군사 강국의 첨단 전투기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KFX는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자랑거리였지만 늘 계속되어 오던 비판이 있었습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이 전투기가 완성돼 배치되는 2030년대 중반이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 양산을 시작할 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인도의 언론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최근 놀라운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왜 미국, 영국, 독일,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1, 2세대가 다운된 전투기 생산에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유라시안 타임즈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KF-X를 만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수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6세대 전투기는 KF-X가 가동되고 발사 준비가 될 수 있는 다음 10년까지도 거의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F-35에 대한 접근이 소수의 국가로 제한되고 중국의 제-20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KF-X는 한국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X는 비록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레이더 단면을 줄여 스텔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KF-X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전투기 중 하나로 마일 1.8의 최대 속도로 1800마일 범위로 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F-X 양산이 계획대로라면 대당 가격은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8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4.5세대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대당 가격이 9천억에서 1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1000억에서 1500억 원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6세대 전투기보다 놀라운 가성비를 지닌 KF-X가 현실적이며 앞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석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독일 타우러스사가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 공군만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독일 타우러스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강한 콘크리트를 6m나 관통하는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주요 지역에 도달할 수 있어 극도로 경계하는 무기인데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고 김정은의 벙커를 뚫는다고 해서 무서운 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타우러스사는 이 괴력의 무기를 사거리를 600km 이상으로 늘리면서도 무게는 오히려 줄인 타우러스 350K2 개발에 착수했는데 한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현무미사일에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준 한국과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현재 만약에 이것이 공동 개발에 성공한다면 KF-X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볍고 강력하다는 장점 때문에 355K2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면 KF-X나 이미 전력화한 FA-50에 값싸게 달아 공격 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제기를 조립하고 있는 KF-X는 2026년에 전력화할 예정인데 2033년에 전력화 예정인 한국형 경항공모함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항공모함에 F-35B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KF-X 네이비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KF-X 개발과 동시에 KF-X의 파생 버전인 KF-X 네이비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승산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염원해오던 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26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울릉도로 기존에 7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울릉공항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까지 쉽게 갈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군사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주 도발하는 러시아 전투기를 견제하고 행여 독도에서 일본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오키 공항에서 날아오는 일본 전투기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항 기지에서 이륙해서 전투기가 날아오는데 너무 멀어서 제대로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200m 길이의 울릉공항 활주로는 전투기가 이착륙 시 안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경우 무장 상태로 최소 1km 이상의 이착륙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이가 짧은 활주로에 사용되는 전투기들도 많기 때문에 비상시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200m 활주로가 여유가 있는 길이는 아니지만 F-16, F-35A, KF-X 등의 중형 전투기가 공대공 세팅으로 이착륙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타우러스를 단 KF-X가 이곳에 배치된다면 우리 기술로 군전력을 한순간에 최대치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울릉공항과 KF-X, 타우러스 미사일이 만들어진다면
일본이 앞으로 감히 독도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같이 현재 세계적인 무기들을 만들면서 자주국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에스토니아군이 한국에서 받은 K9 군 운전 면허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면허증에는 한글로 교육부대가 육군 포병학교로 되어 있고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 K9을 운용할 수 있는 한국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이를 받은 에스토니아군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K9 자주포 12대를 600억 원에 사면서 이후 부품들을 수입하고 훈련 및 정비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최근 에스토니아군은 한국의 육군 포병학교에 10명을 파견해 국군의 우수한 조종 정비 능력을 전수받았습니다. 이들은 시뮬레이터와 실제 훈련으로 조종 능력을 숙달하고 도섭, 경사면, 등판, 강판, 도심지 등 7개의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모든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에스토니아군은 한국에서 준 K9 군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에스토니아군 알런 라이드마 소령은 시스템 조작의 간편성, 탁월한 기동력과 화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주포를 우리 군이 도입해서 기쁘다며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수한 교관과 조교, 체계하던 교육을 제공해준 포병학교에 감사를 표한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학구열, 겸손하고 조용조용한 국민성, 근면성실한 면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와 같이 에스토니아는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고대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독립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친성 로마 제국 기사단, 소련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벌이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면 충돌한 것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에스토니아는 군전력을 증강시키고자 한국의 K9을 도입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12문에 K9 자주포를 도입해 시험 발사하고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K9을 자랑스러워하며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는데 진흙길은 물론이고 굴곡진 능선도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무기는 최고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계절과 험악한 산악 지형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